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7월 27일 토요일 주말 스페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 몇 시인지 아세요? 사실은 지금 아침 6시 조금 넘은 시간이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은 땀이 삐질삐질 날 것 같아서 주말에는 저희 그 중앙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저쪽에서 개별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 전체 에어컨이 나오지 않으면은 개별 에어컨만 가지고는 낮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튜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차라리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일찍 모여가지고 빨리빨리 할 거 마무리하고 즐겁게 주말을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업로드하는 시간은 제가 그 어제 주말 방송을 올린 지 몇 시간 안 지난 거잖아요. 어제 오후 늦게 올렸으니까 그런 또 이제 그 업로드에 저희 계획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방송을 업로드 시키는 시간이 뭐 오늘 오후가 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이따 그 유튜브에 그 조회수 같은 거를 보면서 또 어차피 급할 건 없잖아요. 어차피 시장이 이제 월요일 날 열리니까. 그리고 지금 새벽 6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좀 전에 5시 때에 미국 증시 마감하는 모습도 확인을 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오늘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그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여드리는 카메라 앞에 서니까 사실 조금 어색해요.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말로 렌즈가 오노가사이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물론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꼭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집에도 MZ 세대가 있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하반기에 채용 시장에 뛰어드는 저희 그때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인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입사하려면은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프로필 사진이 아니겠습니까? 프로필 사진을 저는 사실 벌써 이제 뭐 한 30년 전 얘기지만 30년 가까이 되는 그때 얘기지만 그때는 저는 우리 졸업할 때 대학교 졸업할 때 대학원 졸업할 때 앨범 만들잖아요. 앨범을 만드니까 그 앨범에 만들어진 사진이 사실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 앨범이 여러분들 아마 텔레비전 광고에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저처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텔레비전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 텔레비전 광고에 허바허바 사진관 광고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허바허바 사진관 명동 그리고 세븐칼라라는 유명한 사진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진관들이 대학교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앨범을 만들다 보니까 앨범 사진이 제법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앨범 사진을 가지고 입사에 활용을 했던 바가 있는데, 요즘 MZ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홍대 같은데 가면은 아예 스튜디오에서 옷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머리도 해주고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해주고 거기에 포토샵까지 해가지고 입사용 프로필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들 사진을 보니까 완전 다른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투자할 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깔끔하게 잘 뽑아내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비용이 나가서 문제이긴 하지만 자 그런 걸 보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유튜브 찍기 위해서 저 카메라 앞에 있는 저 모습이 사실 저는 쌩얼이거든요. 쌩얼이고 제가 또 무슨 전문 방송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화면에 많이 신경을 쓰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려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유튜브에서 화면 보시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하고 처음으로 실물로 낭데뷔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저희 고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저분이 만약에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만 저를 봤으니까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잠깐 그런 생각을 해도 바로바로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화면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어쨌건 오늘 좀 어색하지만 방송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주중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 이 관점에 대한 왜냐면 경기는
주가는 경기를 선행하기도 하고 주가는 경기를 반영하기도 하니까 그 경기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면서 시장을 지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또 그 주중에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두산 이번에 두산 밥켓하고 두산 로보틱스하고 합병 이슈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마침 뭐 두산그룹도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그 미국 대선에서 뭐 트럼프가 피격을 당하기도 했고 또 이제 바이든이 그 피격 이후에 지난번에 그 토론회에서 인지 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됐죠. 바이든한테. 근데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뭐 3살인가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오히려 과거에는 트럼프가 나이가 많다라고 공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바이든이 근데 사실 이제 토론회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도 사실 저도 유튜브 하다 보면은 제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이든이 인지 장애가 있어서 인지 능력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국민들의 그런 우려감 표명이 이어지다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시간이 그 트럼프 피격 이후에 뭐 잠깐 휴식을 거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바이든이 이제 행보에 나섰잖아요. 그 대선 행보에 딱 요새를 하려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코로나에 또 걸린 거예요. 언제적 코로나인지 모르겠지만 또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바이러스에 취약하니까 그 정도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국익을 위해서도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바이든이 사퇴를 했고 제가 그 여자 그 후보 지금 현재 부통령 해리슨 이름이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해리슨 부통령 이분은 나이가 이제 뭐 60에 가깝지만 아직은 50대 후반 그리고 흑인이다라는 그리고 여성이다라는 그러니까 흑인 대통령은 이미 그 오바마 대통령이 나온 바가 있으니까 뭐 그 사상 초유일은 아니지만 또 여성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저번에 그 트럼프의 피격 그때는 트럼프의 완승 분위기였다라면은 이제 해리슨이 등장을 했으니까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선왕조 500년이 걸렸지만 아직도 대선까지 4개월이 남았는데 그 정치 역시 진짜 하루 일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대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또 이제 우리 증시에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아주 나빠진다 뭐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해리슨이든 트럼프든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지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또 어쨌든 그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입냐 조금 피해를 입냐 이런 업종들은 구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 증시도 이제 미국의 그 대선 진행도를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또 반영을 해서 종목에도 반영을 하고 시황에도 반영을 하면서 그렇게 관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대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1번. 둘 중에 하나는 꼭 고르셔야 돼요. 1번, 워싱턴. 2번, 링컨.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워싱턴이니까 링컨입니까? 그 두 대통령 모두 우리 어렸을 때 위인전에 모두 등장할 정도로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죠. 물론 이제 20세기 이후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도 있고 이제 더 훌륭한 대통령들도 나왔겠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링컨, 워싱턴, 미국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위인전에 수록되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인데요. 워싱턴 대통령의 소년 시절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워싱턴 그 어린이 워싱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이 그 미국은 그 아무래도 저쪽 영국에서 이렇게 청교도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그리고 어떤 그 과거에는 그 부가 청빈 사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청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게 청렴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이 아닌 부유하지만 청렴할 수 있다라는 청부사상 이런 거를 이제 좀 그 바탕이 되고 우리 자본주의 막스 베버도 막 이때 나오고 이런 그 자본주의의 사상과 그런 그 기독교에 있어서는 청교도 혁명 이 과정에 그
그런 그 물론 이제 영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마치 이제 그 죄인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에서 살기가 조금 어려운 형편이 되니까 이제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된 건데 이제 어쨌든 그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 그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 역시 기독교 청교도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그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다라고 그 어린이 워싱턴의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린이 워싱턴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상이라는 것은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저는 그거를 믿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어린이 워싱턴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어린 그 워싱턴이 누구 말하는지 알죠?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어린 워싱턴이 뒤에 동산 같은데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무슨 정원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정원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팻말이 딱 이름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팻말에. 근데 그 정원의 이름이 워싱턴의 정원 이렇게 그 팻말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뒤에 그 동산에 올라갔더니 내 이름하고 똑같은 그 정원이 만들어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봐봐. 그거 봐봐가 아니고 야 정말 우연의 일치인 것 같다. 거기 어떻게 누가 너하고 똑같은 이름의 정원을 거기에 만들어 놨다라는 거는 정말 우연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린이 그 워싱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그게 우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정원이 보니까 분명히 누가 만들어 놓은 거고 내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정원이던데 어떻게 그게 거기에 우연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의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알겠니? 이렇게 세상도 그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으신 거다란다. 우연히 생길 수는 없는 거다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제 워싱턴이 그때부터 신앙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그 진솔한 그런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대통령으로까지 성장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워싱턴의 그 라이프 스토리. 바이올로지라고 하죠. 저기 바이올로지가 아니라 오토바이올로지. 위인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우주에도 보면 우리 지구는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가 태양과의 적당한 거리, 공기도 있고 태양과의 적당한 거리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과학자들은.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주에도 이런 비슷한 환경이 있다라면은 거기에 그 물질들이 그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인간처럼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물, 온도, 햇빛, 이제 물론 우리 태양계 해는 아니겠지만 또 다른 그 태양과 같은 항성이 있다라면 그런 이제 다른 은하수나 또는 다른 우주의 먼 우주에 그런 환경이 있다라면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과학론자들의 주장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과학론자들을 믿으십니까? 저는 창조론을 믿는데요. 그 과학론자들이 그런 환경, 우연하게 조성이 되는 환경을 골디락스라는 말을 써요. 골디락스 존은 그 구역, 지역 이런 뜻이니까 우주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당한 거리에 태양과의 그 거리처럼 항성이 위치해 있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환경에 생명이 살 수 있는 우연한 그런 구역이 조성이 된 구역이 있을 거다. 그것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걸 발견하려고 막 탐사선 같은 걸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흔적들을 발견하려고 하죠. 저는 우주 산업을 굉장히 그 전망을 좋게 보지만 그 전국에는 그 우주 산업이 없다라는 거,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찾아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우주를 어쨌든 찾아봐야 되니까 우주 산업을 좋게 보는 건 맞고요. 자, 골디락스 존이라는 말을 이제 그때 쓰는데 우리가 이제 그 미국 경기에서도 골디락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제 골디락스라는 말은 동화의 어떤 그 소녀 이름이에요. 그 소녀가 아마 그 동물들하고 뭐 같이 살게 됐나 이랬을 때 뭐 그 이제 그 환경에서 이건 너무 뜨거워서 안 돼, 이건 너무 차가워서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 조건들 가지고 약간 그 까다로운 피키한 성격의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소녀 이름이 골디락스다 해가지고 이제 골디락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차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주 환경에서도 쓰고 있고 경기에 있어서도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고 완만하기도 하고 약간 온건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환경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상태를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엊그제 그 GDP가 발표되면서 2, 4분기도 2.8% 역시 골디락스가 확인됐죠. 자, 골디락스가 확인됐고 또 이제 골디락스에서 보는 것들은 그 전반적인 경기지만 GDP지만 또 그 실업률, 고용 상태 이런 것들도 나쁘지가 않고 물가는 당연히 지금 잡히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이 이런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없다 이런 것들을 건재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또 그다음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슨을 지지한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사퇴하게 되는 그 미국의 대국민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의 공로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가 그때 미중 갈등을 유발했잖아요. 그때 그 정책을 이제 물려받은 건 아니지만 다 그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자기들도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썼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따돌린 거를 하나의 자기의 업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은 아메리칸 퍼스트 그 정책을 유지할 거다. 그러면 아메리칸 퍼스트의 가장 최선봉에 있는 산업은 역시 AI. 굉장히 그 초격차처럼 미국 그 생성형 AI 이쪽에서는 미국에 있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독보적으로 물론 이제 중국에도 빅테크가 있어요. 빅테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알리바바 그 이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회사들은 데이터 센터나 그 클라우드 이런 게 이제 기반이 되다 보니까 AI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어떤 회사들이 있죠. 그 화웨이는 실제적으로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진짜 인공지능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바이두라는 회사도 있고. 자, 뭐 이제 그렇게 있지만 그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도 미국에 있는 그 빅테크들이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시가총액이 벌려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AI의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AI 시대를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선도하는 기업들은 미국이 될 테니까 즉 AI 생태계가 한동안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테니까 이런 그 아메리카 퍼스트와 그 AI의 그 교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은 지금 최근 며칠 그 반도체라든지 AI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지만 그거는 그동안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그거에 대한 조정의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은 아메리칸 퍼스트, 그리고 AI는 역시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중심으로 해서 초격차를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진행 형상에 있는 생태계가 진행 형상에 있는 아직 그 어떤 피크아웃 정점을 통과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 이 세 가지의 교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증시는 이번에 그 폭락과 조정 이후에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9월달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미 시장에서는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AI주들 폭락했는데요. 반도체주들 폭락했는데요.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의문이 가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똑똑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너셀 지수가 이제 소외된 소형주들. 소외된 소형주들은 아무래도 그 자본 조달 비용 같은 것이 이제
자본 조달 비용하고 그다음에 경영학에서는 경영학 재무 제가 전공한 경영학 재무 파이낸스에서는 그 자본 비용 WACC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IRR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최소한 자본 조달 비용보다 IRR이 높아야만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돈을 빌려다가 쓰더라도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높아야만 조금이라도 기업 가치가 개선이 될 텐데 그 WACC 자본 비용에 해당되는 금리가 그동안에 좀 너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그 경로에 있어서 조달 비용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돈을 벌여들여야 그 자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형주들이 좀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죠. 그런데 이제 물론 그 AI에서는 반도체에서는 좀 거품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완전하게 그 평준화가 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성장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AI나 반도체 쪽에 있고 주도성도 있으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이번에 너셀이 쫓아가고 있잖아요. 너셀이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금리 인하가 이제 단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 만약에 그게 반응이 안 된다라면 너셀 지수가 그렇게 올라갈 수 없다. 그렇다라면은 그런 경제의 그런 흐름, 경제의 메커니즘이라면은 우리 한국에도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경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다가 골디락스 얘기도 했고 미국의 그런 상황이 이제 주가가 지금 피크아웃 끝나서 하락으로 반전되는 건 아니다. 조정의 선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경기가 반영이 된 지지선이 어디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저도 코스피 2,900 목전에서 이제 조정을 2,900을 완전하게 돌파하기 위한 그냥 숨고르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고 그걸 견조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미국의 옵션 만기일 이런 거 결부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막 급락하고 반도체주도 급락하고 AI주도 급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코스피의 견조한 조정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됐으니까 제가 그 다음 지지선으로 제시했던 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는 어쨌든 하락이 열려 있다. 그게 이제 2,750선이었죠. 2,750선까지 이제 조정이 이제 재밀림이 됐죠, 코스피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수급선에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반등이 하루짜리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재차 수급선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또 코스피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가 이제 어제였나요? 그제였네. 이제 목요일 날 장중에 2,700선이 살짝 무너지기도 하고 2,700을 지지하냐 여기까지 밀린 상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수급선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 제가 경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코스피가 2,750이 볼린저 하단인데 거기서 이제 미국의 악재로 해서 2,700 수준까지 밀린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을 언더슈팅, 잘 들으세요. 언더슈팅 영역으로 본다. 그러니까 언더슈팅 영역은 저는 항상 2200 그럴 때도 제가 언더슈팅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지금에 있는 언더슈팅은 지금 현재의 경제를 다 반영을 했을 때 언더슈팅 구간으로 본다. 2700까지 밀린 부분을. 그러면 그 부분은 언더슈팅이라는 거는 빠른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초단타, 단타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이었던 코스피 2,750선으로 복귀가 됐을 때에는 다시 정통적인 그런 분석을 가지고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다시 하나씩 밟아 나가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830 지지 논리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코스닥의 2년 평균, 5년 평균 지지하고 있는 전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830선을 지지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좀 전처럼 미국발 악재가 너무 컸죠, 단기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런 악재 속에서 코스닥은 밸류 체인 관계에 있는 소부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또 밀리게 됐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코스닥 그 830 그 이하 라인, 그러니까 820, 뭐 810, 800 이 이하 라인은 모두 언더슈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언더슈팅으로 보기 때문에 보니까 어제 금요일 날 일부 종목들은 뭐 하루에 뭐 한 10% 가까이 바로 반등하는 그런 종목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더슈팅 영역에서는 그냥 언더슈팅이니까 여유 자금 있으면은 사놓으면은 단타 초단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단타 초단타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도 만약에 830 기준으로 해서 더 밀린 종목들, 특히 제가 추천한 포트폴리오 종목들 중에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자율 반등보다는 자율 복원을 며칠 기다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아울러서 그 경기선 관련해서 미국 나스닥 지수도 어제 충분하게 경기선까지 조정이 이루어졌다. 다시 한번요. 나스닥도 충분하게 경기선까지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경기선까지 조정 후에 지난주 목요일 날 살짝 언더슈팅이 나왔지만 좀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보니까 오히려 목요일 날 그 저점에서 확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니까 종가보다 더 올라와서 마감을 했으니까 그 언더슈팅은 해소가 됐고 다시 그 경기선 위로 복원이 됐어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선의 복원 지지 이 라인에서 다시 그 미국이 어떤 그림을 반등 사이클이라면 또는 상승 사이클이라면 그 그림을 그려갈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저의 그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아울러서 그런 이제 근거들로 아까 어제도 장중에 말씀드렸지만 캐나다도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좀 지금 경기 문제로 주가가 다시 많이 후퇴를 했잖아요. 2,900선이 무너졌는데 중국도 지금 그 지준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그런 그 부양책, 유동성 공급 카드를 정부에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중국 증시도 다시 반등 모드로 돌아가는 그런 게 맞물리면서 우리 한국도 이제 조정은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오늘 그 골디락스라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그 경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주가가 어쨌든 경기를 반영하니까 이 경기 흐름, 이 경기선이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냐 이 관점에서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본다라는 관점, 그리고 그 일시적인 무너진 부분은 언더슈팅으로 보자. 그래서 단타 초단타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시 경기선 이상으로의 복원 흐름상에서 봤을 때 이제 새로운 또 추세선을 그려간다라고 봤을 때 기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또 복원이 빠를 거다. 그 기간을 조금 종목들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있겠지만 한번 기다려 보셔라. 너무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더 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요. 두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두산이 여러분들 재개서열 지금 예전에 좀 더 유였던 것 같은데 두산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두산건설 그 PF 문제라든지 뭐 미분양 문제 이런 것들이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좀 걸쳐져 있었어요. 걸쳐져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산그룹의 위기설이 공공연하게 나왔었고, 그리고 또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두산 그 에너빌리티 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두산중공업이고, 그 두산중공업의 전신은 예전 공기업으로 있던 한국중공업, 강남에 굉장히 멋진 빌딩이 있었어요. 강남대로에 강남역하고 변빙사거리 사이쯤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한국중공업이 그 두산중공업이 됐고, 그 두산중공업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그 과정 중에 두산건설 부실화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두산이라는 기업이 참 좋은 기업이면서도 항상 또 이렇게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기업. 왜냐하면 항상 뭔가를 벌려요. 뭔가를 벌린다는 얘기는 이제 두산건설 부실화가 되기도 하다 보니까 알짜 그 자산 같은 거를 매각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되고, 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분기에 실적이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재무 구조도 조금 불안정한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를 몇 분기 정도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잘 나갈 거다라고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하이닉스도 그런 걸 좀 우려를 자주 표명을 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두산도 좀 그 두산중공업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이 아까 이제 PF부터 시작된 그 두산건설의 부실, 두산건설 상장 폐지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 상장 폐지 뭐 이런 거 이제 물론 상장 폐지가 돼서도 그 두산의 그 계열사로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알짜 자산들을 뭐 그 빌딩도 그렇고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계열사들 중에 우수한 계열사들을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하자면 빵꾸 같은 거를 메꾸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좀 더 뭐 그게 뭐 매각하고 하다 보면은 중견기업으로 이제 이 기업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으로 봐야 된다 이런 위기 그 대표적인 거가 예전 금호그룹이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위기까지도 두산도 겪어왔다. 그러니까 항상 금호, 두산 뭐 일부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도 그랬었고 이제 그런 그래도 한 10위권에 있던 그런 대기업들이 조금 그 자본난 그 기업의 그 재무 부실화 이런 걸로 인해서 위기 상황이 있었었고 그게 말하자면 IMF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2010년 이후에도 이제 그 건설사들은 그 PF 부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현실화가 되면서 뭐 지금도 그게 진행형이지만 두산건설 같은 그런 회사들은 그렇게 이제 상장 폐지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또 두산이 또 명예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명예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로 오래된 기업이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두산에서는 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채표 가스명수인가? 그 가스활명수인가요? 그 소화제 만드는 동화약품이 가장 오래된 그게 이제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면은 1800년대 후반 1900년도보다도 위인 1800년대 후반 구한말이라고 하죠.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종로에 그 당시에 무슨 막 상회 같은 거 상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상인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모태가 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공식적으로 그 대학교 중에 사립대학교 그 국립대학교 말고요. 국립대학교 말고 사립대학교 중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일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대학교를 연세대학교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닐 때가 103주년 됐을 거예요. 그때 88년도가. 왜냐면은 1885년도부터 기준으로 따지니까. 그럼 지금 제가 졸업한 지가 뭐 한 30년 됐다고 하면은 130년 넘어간 거네요. 130년이 넘어간 거죠. 그 1885년 그 광해원 세브란스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지니까.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가 더 앞선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성균관 대학교예요. 성균관은 조선시대 성균관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성균관이 있었으니까 거기서부터 따져야 되니까 그 성균관은 지금 역사가 뭐 600년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게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또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는 것처럼 그 동화약품이 먼저냐 두산이 먼저냐 이런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두산은 이제 그 모태가 됐던 기업 그 박 회장님 일가거든요. 그 오비 아시잖아요. 오비 아시죠? 오비 베어스. 그러니까 두산이 원래 그 오비 술 쪽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버거킹 아시죠? 버거킹이라든지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다 두산에서 처음에 한 거잖아요. 그 유통 같은 걸 시킨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우량 기업 중에 3M이라고 있죠. 3M도 우리 한국에 이제 한국 3M이 들어오게 된 그 과정 중에 두산의 계열사처럼 있었었고요. 자, 그런 이제 이제 소비재 위주의 그 출발을 했고, 그 1800년대 후반부터 그런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소비재들이 이제 한물이 가는 그런 과정, 또 그다음에 오비가 이제 보도 막 그런 IMF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런 위기가 있었으니까 오비는 지금 외국계로 매각이 된 상태예요. 그게 이제 외국계 사모펀드 같은 들의
사모펀드 같은 곳에서도 우리 이제 그 기업을 인수를 하니까 이제 오비가 그렇게 돼 있고 아마 오비에서 술이 술이 아니라 맥주하고 소주가 있잖아요. 맥주하고 소주. 그러니까 그 오비는 그 이제 맥주고 이제 그 오비에서 두산주류에서 오비는 그렇게 이제 외국계로 넘겼고 소주를 팔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소주가 지금의 롯데주류로 넘어간 거죠. 롯데주류. 그러니까 술 이름이 뭐죠? 처음처럼 아시죠? 세로 이런 거 나오는 이제 지금 이게 롯데 진로 참이슬 뭐 이런 거 하고 서로 이제 양강 구도잖아요. 저도 소주를 마시긴 하는데 갑자기 좀 설명하려니까 좀 버벅거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 두산이 술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강남에 어떤 상점에 이렇게 갔는데 그 강남에서 이런 옛날 얘기인데 그때 그냥 깊게 안 듣고 그냥 지나치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상점의 그 사장님이 여자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예수님 믿냐고 막 물어보시면서 보라고 우리나라에서 술 장사하는 그런 기업들 다 저렇게 망하는 거 보라고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그걸 그렇게 결부를 시켜가지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깊게 듣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두산은 그런 주류하고 여러분들 좋아하셨던 오비베어스 옛날 박찬 누구였습니까? 그 투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박순이었나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뭐 술회사, 소비재 회사로 보지 않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이번에 작년에 IPO 성공시킨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산 중공업 시절부터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있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여러분들 건설기계, 중장비, 포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한 사례가 있잖아요. 두산에서 미국의 밥캣이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의 캐터필러처럼 중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연관 산업으로서 밥캣을 인수를 했었어요. 근데 아까 두산건설의 부실하고 맞물려서 밥캣을 또 너무 무리하게 인수해가지고 자본난을 겪은 두산이 그런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노보틱스라든지 밥캣이라든지 에너빌리티라든지 좀 영역 자체가 지금 성장 산업 과거의 레거시에 해당되는 그런 소비재 산업이 아니고 이런 생산재 쪽에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첨단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자, 근데 두산 입장에서는요. 아까 뭐 밥캣인수라든지 두산건설 부실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알짜 자산들을 많이 매각을 했다라고 자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짜 자산들을 많이 매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규모가 지금 뭐 재계설 한 17위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기업 규모가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 잘못하면은 중견기업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 몸짓을 부풀리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두산인프라코어는 HD그룹 있잖아요. 정몽준 회장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아니라 HD 현대인프라코어로 바뀌어 있으니까 그것도 알짜였는데 매각을 했으니까 이제 부풀리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과정 중에서 보시면은 지난번에 한국중공업도 인수를 했었었고 또 필요할 때 오비라든지 버릴 거 잘 버리고 새로운 거 인수 잘하고 변화도 잘 모색하고 말하자면은 M&A를 잘하는 기업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수, 매각, 합병, M&A를 잘하는 기업. 지금 회사가 좀 규모가 좀 작아진 상태에서 이제 조금 다시 이렇게 키우려는 그런 동기가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강남 현대중공업 한국중공업 시절 강남 빌딩도 있었지만 두산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쇼핑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쇼핑몰 붐이 일어난 2000년대 초에 막 동대문에 짓기 시작했던 거가 두산타워하고 밀리올에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두산타워가 아래층들은 쇼핑몰이 있어요. 막 도매상, 소매 막 이렇게 쇼핑몰들이 있는데 그 위에가 두산그룹 본사 건물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독자분께서도 두산 본사 그쪽에 근무를 하시니까 그 건물에 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두산이 어쨌든 그렇게 뭐 사옥들도 뭐 강남에 근무하다가 지금 두산 타워에 근무하고 뭐 이제 이런 조금 어쨌든 히스토리 자체가
기업의 성장 스토리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또 조금 그 흑역사라면 흑역사 같은 그런 스토리도 있었었고 또 역시나 그 일가 형제들도 또 분란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었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재기를 모색을 하고 있다. 근데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 배경이 두산 로보틱스가 새로 IPO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로보틱스 첨단으로서 굉장히 그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산업이니까 그 산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두산이 그때 그 두산 테스나라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상장 기업 중에 두산 테스나. 테스 들어가는 테스트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반도체 테스트 기업. 굉장히 우량한 기업인데 두산 테스트나도 지금 주력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밥캣이 그때 자금난의 그 원인이 됐지만 밥캣 인수가 지금은 두산 밥캣이 흑자 전환의 성공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몸집을 좀 다시 키워가려면 그룹의 그 계열 체제의 변화를 주려면 어쨌든 그 계열사들을 잘 장악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번에 두산 밥캣하고 두산 로보틱스하고 합병 공시를 발표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의구심이 생겼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두산 로보틱스가 작년에 IPO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작년에 IPO한 기업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현재 실적이 딱 보여지는 실적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 성장성으로 인한 그리고 IPO라는 새로운 그 우리나라의 그 팬덤 투자의 그런 그 작용으로 인해서 약간은 주가가 부풀려져 있는 그런 부풀려져 있는 그런 그런 특징 상황인데 두산 밥캣하고 이렇게 합병을 하다 보면은 두산 밥캣은 굉장히 우량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뭐 지표로 봤을 때 PER도 저 PER이고 PBR도 저 PBR이니까 우량 기업. 근데 두산 기업 한 주당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더 비싸니까 0.6주를 준다. 이렇게 하면 두산 밥캣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주주라고 하면은 물론 소액 주주들도 있겠지만 외국인들도 있잖아요. 나는 두산 밥캣처럼 우량주에 투자를 한 거지. 우량주에 투자를 해서 그 가치주에 투자를 해서 주주로 있고 싶은 거지. 두산 로보틱스의 그 성장성, 그 거품이 끼어 있는 그 주가로 바꿔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두산 밥캣처럼 PER 작고 PBR 낮은 거 이런 거 가치주를 갖고 있다 보면은 뭐 몇 년 지나더라도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하고 합병을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꿔받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좀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반발이 있고 또 이렇게 이제 합병을 하는 목적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두산 자체에서의 그 계열에 대한 그런 그 장악력 같은 거를 강화하고 이제 그 계열 구도 그런 것들을 지분 구도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시켜 나갈 그런 계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 이슈가 됐던 밸류업, 정부의 밸류업하고도 조금 반한다. 왜냐하면은 그 정부의 밸류업은 소액주주들한테 뭐 배당 많이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계열 장악이라는 거는 대주주의 입장을 좀 그 편에서 있는 거니까 이 합병의 의도가 그 밸류업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 그런데 그런 이제 볼멘 소리들이 또 일반 주주들, 소액 주주들한테도 나오게 되고 또 외국인 주주들 이런 게 나오니까 이번에 금감원에서 합병 같은 거 할 때도 그 증권신고서, 합병신고서를 받게 되거든요. 그 신고서를 반려를 시켜버렸어요. 반려를 시켜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두산 밥캣이 주가가 폭락했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그저께 여러분들에게 그냥 두산 밥캣 5만 2천 원, 4만 2천 원, 죄송합니다. 제가 종목이 수천 가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종목 이름도 헷갈릴 수가 있고, 그리고 숫자 단위도 헷갈릴 수가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두산 마켓이 어쨌든 그 가격대에서 제가 들어오면 한번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초단타 기회가 된다. 물론 어제 아침에
42,000원대에서 산 사람들은 44,000원대까지 바로 올라섰으니까 초단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사시고 저한테 샀다고 얘기를 하신 분도 있지만 안 하신 분도 계시니까. 근데 얘기하신 분들은 제가 44,000원, 44,400원 정도가 고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 수익 실현해라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린 것도 사실이고. 자,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두산바켓 이상에서는, 아니 두산바켓 입장에서는 그 두산 노보틱스하고 그 합병을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니까 외국인들도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그 증권 그 신고서가 부결이 돼가지고 그 합병 자체가 취소가 된다라면 두산 바켓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합병한다고 해서 주가가 빠졌으니까.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호재가 되는 거니까 지금 뭐 이렇게 갑자기 그런 그 부결 문제가 아까 그 제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걸 이용한 단타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금감원에서 이 합병 신고서 이런 거를 반려하는 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지금 뭐 밸류업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돼서 반려하는 그런 그 초유의 상황 같은 게 발생을 했으니까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잘 활용해 보면 단타 기회가 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1차적으로 만약에 정말로 그 반려가 돼가지고 부결된다고 하면 다시 그냥 뭐 합병 안 하겠다 취소가 된다고 하면 합병한다고 싫어가지고 주가가 빠졌다고 한다고 하면 합병이 취소가 된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1차적인 그런 단순 논리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합병이 그대로 이제 다시 그 서류 보완에 의해서 합병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또 제가 그 공시교육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도 한번 그 바켓 주가는 한번 이렇게 매수 한번 해봐도 되는 위치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최근 이제 앞으로 이게 뭐 장기적으로 그렇다고 얘기가 아니라 며칠 사이에는 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걸 잘 이용을 해보셔도 단타 초단타 기회 같은 것이 나올 듯 보인다. 다만 주식은요 아무리 정황적으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과도한 욕심으로 막 주식을 한 종목을 이렇게 사신다라고 하면은요 그 종목은 못 올라갑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자기 포트폴리오 내에서 아주 그냥 소액의 현금 비중만 가지고 재미 본다라는 근데 뭐 제가 가끔 지난번에 그 하나 갤러리아였나요? 그 종목도 그랬고 그냥 점심값 보신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사가지고 바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흐름 매매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시초가에 잡아가지고 뭐 3, 4% 올라주면 당연히 그게 수익 난 거 아니에요? 당일날? 그럼 빠져나와야 되죠. 점심값이 여러분들은 몇백만 원씩 그런 점심을 드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 말씀드리는 맥락을 잘 활용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욕심에 대해서는 비우고 하면서 시장을 좀 현명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진짜 투자다운 투자를 하자. 그냥 이게 무슨 게임이나 도박이 아니잖아요. 그냥 투자다운 투자를 하자. 그 과정 중에 양념처럼 오는 트레이딩 기회 이런 거 소액 같은 걸로 활용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골디락스와 경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주가가 조정이 거의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맥락의 관점 설명드렸고요. 기업 스페셜로서 두산그룹 얘기,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제가 지금 무슨 그 콘티 같은 거 대본 없이 그냥 즉석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왔다 갔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잘 정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까지 주말과 휴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